이제 3일째인데 여러 가지 말을 해도 딱 꿰어차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있고 신앙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력을 신장시키는 게 있고 타력을 힘입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력을 키우는 거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고, 이 우리 신앙 쪽으로 가면은 이 세상을 주재하고 있는 그 무형한 신령한 진리, 그것에 이제 힘을 입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무형한 진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이 세상 모든 것에 확산 관통되어 있어서 그 무형한 진리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 그것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그 기본적인 공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하는 게 원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요거에 대한 연마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못난 사람, 또 어린 아이, 아주 하찮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공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진리가 스며들어 있고 진리가 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이 우리 동그라미로 상징하는 저 이론상, 저건 상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것의 실체는 어디 있냐?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 저걸 보고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 진리는 어디 있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뭘 하는 거는 우주 전체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를 잊지 않아야지. 지금 신앙이 뭐냐 할 때 왜 그게 관계의 설정이냐? 모든 거를 그와 같은 공경심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는, 수행은 이렇게 하고 신앙은 이렇게 하라 할 때, 이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세상을 주재하고 있는 그 무형한 진리에 기도하되, 저 앞에서 기도할 때만 그렇게 숭고한 정신으로 거룩한 무엇을 막 받들듯이 하지 말고, 가정에서 대하는 가족들, 직장에서 대하는 동료들, 학교 친구들, 또 길거리 나서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본적인 그 공경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게, 이게 기본 가르침인데, 이거는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뭔가 달라져요. 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요 신앙 쪽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거고, 수행적인 거는 굉장히 냉철한 거예요. 수행은 굉장히 냉철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수행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차가워지기가 쉬워요. 신앙 쪽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거예요. 그냥 일단 공경심을 가지고 대해보라니까요. 일단 감사하라니까. 이거는 막 왜 감사해야 되는데 왜 공경,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굉장히 냉철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한 걸음씩 밟아 나가야 되는 게 수행이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사실 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돼. 굉장히 순진해야 돼요. 순진하게,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벌 받지. 순진하게 들어가는 쪽이 신앙 쪽이고, 이쪽은 냉철하게 들어가는 게 수행 쪽인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요거에 대한 깊은 연마를 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것들 중에
뭐 가르쳐주면 금방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하면서 조금씩 이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우주의 근본으로 들어갈 때는 그거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시간을 길게 잡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연마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지 얻어지는 것이 바로 근본 문제 해결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주제 강의 질문하신 거를 읽고 여기 관련해서 또 강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요걸 같이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10단에서 주신 건데 앞날에 관하여 생각하면 고민은 깊어지고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는데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진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은 제가 보면 그 한 사람 질문 던지시는 분은 막 마치 나만 그런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딱 까놓고 보면 모두가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받고 대답하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연결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같이 읽을게요. 이건 5단에서 주신 건데 소소하게 잘하는 것도 있고 취미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표준을 잡아야 하나요? 주의해야 할 경계는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앞날에 대한 이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막해. 그리고 그 약간 뭐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취미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잘하는 것도 있는데 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이것을 해나가는데 이 주제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저기를 정한 게 자,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대학생 이상이잖아요. 대학생부터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냐. 어릴 때는 그런 거를 막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커서 뭐 돼야지 그 정도.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해야 돼.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죠. 수천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때 이제 뭘 고려해야 돼요. 근데 주로 뭘 고려해요? 주로 페이. 돈을, 뭐가 돈이 되지? 예. 중요한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 받냐, 또 거기가. 이 굉장한 관심사잖아요. 그거 하나야? 또 뭐 있어요? 복지. 복지가 어떻게 되냐? 또 뭘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른다고 생각해봐. 지금 그럴 때 거기서 돈을 얼마 받고 복지가 어떻게 되고 또 뭐 생각해? 워라밸.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따지고 이제 자유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느냐, 이런 걸 하잖아요. 또 보람. 그거 하는데 얼마나 보람 있냐.
예. 되게 중요한 거 지금 얘기했어. 그럼 이제 다 됐나? 적성. 내가 적성이 안 맞아. 그게 그러면 또 이게 곤란하잖아요. 적성. 도파민을 뭐 어쩌라고? 거기서 도파민을 나눠주는가? 그 일을 하면 막 도파민 분출이 되는가? 그래, 좋아요. 이제 잘 생각하세요. 이거 이제 마감할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속 가능성. 맞아. 그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게 이제 금방 문 닫어. 출퇴근 거리. 맞아. 집에서 가까운 거. 집을 좀 옮기지 그래요. 그러지 말고. 자, 이런 걸 생각해요. 다 대체로. 근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중요하고 그걸 진짜 잘 생각해서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더 중요한 거를 지금 빼놓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고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빼놓고 생각한다. 그 생각을 하는 게 그 그러니까 직업을 뭘 하지 할 때 직업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선택을 막 하면서 돈이 얼마인지 뭐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하게 되니까 지금 다 맞아요. 그거 다 중요해. 적성에 맞는 거, 또 돈이 되는 거, 뭐 또 이제 그 근무 조건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직업이라는 거 자체가 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딱 들어간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은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베푼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줘서 그러니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를 내가 뭔가를 해줌으로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거든. 왜 그러냐 하면 나도 받아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것이 없이 그냥 선택만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개념이 확 들어가야지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지 하는 거가 이 방향이 잡혀요. 지금 보세요. 남에게 베푸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일은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제대로 된 직업이라면 남에게 뭔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일을 내가 막 했는데 누구한테 베풀질 않아. 그럼 직업은 아니야. 내가 요리사야. 내가 요리 아주 잘해요. 그리고 매일 요리를 연구해. 연구해서 자꾸 그 수준이 막 올라가. 근데 한 번도 내 요리를 누구한테 준 적이 없고 요리해서 혼자 먹어. 계속 그래. 그러면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 요리사라고는 말할 수 없죠. 요리사는 아니고 요리가 취미인 사람.
그렇죠? 요리사보다 훨씬 잘해도 요리사는 아니야. 요리사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걸 나눠줬을 때 요리사예요. 내가 과학자야.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요. 매일 연구하고 있고 막. 근데 내 연구를 한 번도 발표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방 안에서 혼자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놓고 불태우고 죽었어. 그거는 과학이 취미인 사람이지 과학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직업이 되려면 이렇게 남에게 베풀 때 직업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도 받아먹고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입에 들어간 음식을 여러분이 직접 농사 지었어요? 아니요. 받아먹었잖아 지금. 누군가 농사 지은 거예요. 직접 요리했어요? 아니요. 누군가 요리해줬어. 농사 지은 걸 여기까지 옮겨왔어요? 누군가 옮겨왔어요. 이 집을 여러분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의식주 자체가 다 누군가가 해준 거야 다. 그걸 좀 받아먹고 살고 있으니까 너도 뭔가 해라 이 말이에요. 너도 뭔가 해라는 네가 한 거를 너도 누군가에게 베풀어라. 그럴 때 이제 네가 여기 살 자격이 있다는 게 직업이야. 내가 가수야. 노래 되게 잘해요. 근데 방에서 혼자만 불러. 아무도 내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그럼 가수는 아니지. 노래가 취미인 사람이지.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내가 누군가에 뭔가를 베푼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게 빠져 있어. 항상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돈을 많이 받고 근무 시간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고 일 안 하는 시간이 최대한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삶의 보람은 돈을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고 많은 시간에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이걸로 나의 삶의 보람을 삼으려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해도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정말 빨리 없어졌으면, 빨리 끝났으면, 그러니까 근무 시간 시작하면 언제 끝나지?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지. 괴로운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선 보람이 없고, 보람은 딴 데서 찾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것만 중요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현실을 떠나면 안 되니까. 돈도 중요하고 근무 조건 중요하고 워라밸 뭐 다 중요한데 내가 보람을 그러니까 난 다 받아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나도 뭘 베풀어야 되는데 뭘 해서 베풀지 하는 관점에서 찾아보는 거는 왜 빠지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페이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적성이나 자기 소질이나를 왜 생각해야 되냐면 똑같이 베풀고 내 똑같이 뭐 8시간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걸로 베풀면은 훨씬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난 요걸 잘하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볼까 하는 것이지. 근데 그 개념이 빠져버리면 보람이 빠져버리더라고. 보람이 없어. 그냥 어쨌든 이렇게 누구한테 베푼다는 개념이 없어요. 요리하는 사람이 이 요리를 누군가가 먹는다는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 하고 그냥 빨리 근무 시간 언제 끝나? 뭐 주문 들어왔어? 빨리 먹으라 그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하고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 보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무 시간 내내 그냥 힘들어 죽겠어. 빨리 끝났으면 막 될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삶의 보람은 이거 아니고 이건 퇴근 시간 이후가 삶의 보람이고 그 일하는 동안은 다 없어지는 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를 때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다 중요하니까 그렇게 고르되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해서 베풀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고르면 훨씬 낫겠다. 방향도 훨씬 더 잘 잡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같이 사는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걸 베푸는 게 낫지.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게 빠지면은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도 못하는데 내가 요리해 줄게. 막 근데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요리보다는 그럼 다른 걸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할 때 내가 베풀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방향이 오히려 더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도 생각하고 뭣도 생각하고 이제 하면 큰 방향을 잡아가면서 나머지가 이제 따라오게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지에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막막해요. 막막하고 한데 요새는 이제 더한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삶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삶이 일단은 막막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항상 따라.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돼.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안 위험한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대부분 차 타고 왔죠. 차 탈 때 아무리 안전수칙을 지키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 날 확률이 아예 없다? 아예 없진 않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삶에서는요, 어떻게 해도 위험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삶의 내용이에요. 위험하지만 선택해야 돼. 그래서 지금 큰 선택을 할 때는 진짜 막막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작은 선택할 때는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이거는 막막하고 불안할 정도까지는 안 가. 근데 조금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큰 선택일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막막함이 삶의 요소예요, 아예. 그걸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돼.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는 거야. 그래서 선택하는 거고, 선택할 때 조심하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그게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 이 모든 얘기에 진공과 묘유가 녹아 있어요. 우리 이런 경우에도 나를 너무 불안하게 하는 그거를 놔. 제가 삶의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위험하다 하는 거는 삶의 속성이에요. 살아있으면 그래요. 동물들 더 불안하더라고. 이렇게 동물 보면은 이렇게 물 마시다가도 막 쳐다보고 한 모금 마시다가도 쳐다보고 우리가 그 정도로 불안하진 않잖아 지금. 우리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막 뛰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조금 훨씬 더 덜 불안하지만 그게 삶의 속성이다 하면서 좀 받아들여야 이거는 뭐냐? 이게 우리가 정도 이상으로 불안해지는 거를 털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털어버리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묘유로 들어가는 건 뭐냐?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 잘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안해지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이렇게 하면 좀 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그것도 못해. 불안해서 한 걸음도 못 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안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고민을 진짜로 고민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해. 요것이 다 진공묘유가 우리 삶의 곳곳에 지금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자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해보면 또 그게 아닌데 자꾸 사람이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겁나서 그냥 막 여기서요 저까지 가보면 또 달라져요. 여기서 보는 거랑 달라. 그러면 저까지 간 것이 무슨 큰 성공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자꾸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또 안 보였던 가능성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삶의 연속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 못하면 무서워. 그리고 이제 몇 번 실패했어. 그러면 이제 더 쪼그라들어.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삶의 속성이다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그걸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이야. 위험하고 막막한 거라니까 삶 자체가. 그거는 오히려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걸 털어버리라 이 말이고 털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요 두 가지 원리가 이렇게 가는 거고 특히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걸 좀 고려해 보라고요. 내가 맨날 이렇게 받아먹고만 살면 어떡하냐. 나도 뭔가를 베풀어야지. 나도 뭔가 베풀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가 일을 할 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확 커진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조금 더 하면 남한테 베푸는 거 이게 왜 베풀어?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를 이제 원불교에서는 보은한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보답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이 원불교 만드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매일 받아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넘쳐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원망만 계속 원망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한 걸 내가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알면 별거 아닌 원망거리는 그냥 녹아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원망할 거리만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 자체가 지옥 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것을 사은이라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가지 은혜.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우리한테 막 은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 그거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에서는 아침에 이게 기도를 하고, 심고를 하고, 사배를 할 때 그 네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네 번 절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네 가지 은혜 사은도 우주 전체가 우리한테 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네 가지로 한번 나눠 본 거예요. 전체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크게 그러니까 천지의 은혜, 그거는 우주 전체, 우주 자연이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우주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천지는 집이에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집이에요. 우리 이 수많은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우리 뭐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집주예요, 우주는. 그 글자 그대로. 근데 이 집이 굉장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니까요. 이 집의 시설이요, 거기 땅에다가 뭘 심으면 그 막 나와. 그 씨앗을요, 몇 개 안 심었는데 그 우리가 먹을 수 있게 그 막 수백 배로 나와. 거기 이제 뭐 하늘에서 또 수분이 떨어져서 그걸 또 이렇게 해주고. 이게 막 이게 막 순환 펌프를 어디다 설치했는지 막 순환도 자동으로 막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또 뭐
딱 시간 되면 햇빛이 딱 비춰가지고 자라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이게 큰 은혜는 자각을 못한다. 작은 거는 자각을 해요. 누가 한 100만 원 줬어요 저한테. 그러면 너무 고마워.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너무 커서 이게 굉장한 지혜를 가져야지 보이는 은혜예요. 사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큰 은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당연하게 알아요. 당연하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은혜인 줄 모른다. 이런 법문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 1인당 10만 원씩 쫙 나눠줄게요. 반대하는 사람. 저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근데 오늘 나눠주면은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막 10만 원을 주네. 근데 내일도 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더 고맙지. 근데 모레도 주겠다고. 그러면 계속 고맙지. 근데 이게 계속돼 보세요. 매일마다 줘. 매일마다 줘.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매일 줘. 그러면은 어떻게 돼? 당연한 게 돼. 나중에 안 주면 화내. 왜 안 주냐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천지연 이것도요. 한번 지혜가 있어야지 이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햇빛이 우리 비춰주고 뭐 공기가 우리 숨쉬게 해주고 막 이 천지은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아니 그냥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뭐 은혜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거 없으면 바로 죽는 거는 감지를 못해. 근데 10만 원 안 줘도 살아. 근데 그거는 되게 고마워. 이게 우리가 아직 어린애 수준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외삼촌이 초콜릿 사와가지고 1년에 2번 오는 외삼촌이 딱 주면은 막 너무 고마워. 근데 매일마다 자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그 부모님, 몰라. 그건 뭐, 자기가 먹고 자고 있는 그 집에 이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냉장고 열면 뭐 먹을 게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냉장고에 먹을 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수도 전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 훨씬 더 큰 은혜는 애기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은을 얘기했지만 애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신 수준이 애기면 그게 뭐가 은혜야. 냉장고 열면 당연히 음식이 있어야 되고 수도꼭지는 열면 물 나와야 되고 지금 그 수준인 거지. 천지의 은혜 그게 뭐 은혜? 근데 이게 좀 더 깊은 지혜로 들어가야지 어마무시한 은혜다. 천지는 이 집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천지는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는 집.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 천지뿐만 아니라 부모. 3세 부모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나를 어려서부터 성인 될 때까지 태어나자마자 내버려두면 다 죽었죠. 태어나자마자 내버려뒀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었다 한 사람 있어요? 나는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독립심이 원래부터 강해서? 일방적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갈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니까. 그 덕분에.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인데 물에 빠져서 건져주는데 되게 약간 불친절하게 건져준 거야. 그러니까 막 화내. 그 부모님과의 갈등은 조금 부모님이 날 살려준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별하별 지금 잠도 못 자가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서 부모의 은혜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부모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부모였든 아니면 부모 역할을 누군가 했든
완전 무자력했을 때 나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은. 동포는 뭐예요? 원불교에서 동포은을 그럴 때 동포는 뭐 한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이게 이 모든 생명체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다 한 식구예요. 그래서 천지라는 큰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식구. 그게 동포야. 근데 그 동포가 무슨 은혜를 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 입고 있는 모든 옷, 자는 집, 여기까지 오는 자동차, 다 동포가 만들어서 제공한 거고, 그걸 운용하고 있고, 우리 그거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받아먹는다는 생각을 못 해. 은혜라는 생각도 못 하고, 감사, 어림도 없어. 그냥 막 짜증만 나. 이게 그러니까 큰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국법이 있고 모든 법이 있어요. 그리고 성자들이 내려주신 도덕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불행해지고 이게 법이에요, 사실은. 이 법을 어기면 불행해져. 그게 이제 벌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국법보다.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면 어떤 규칙들 다 법이에요. 이런 우리 훈련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없으면 여기 아수라장 돼요. 여기 일단 주제 강의를 하는데 9시에 모여라. 이런 규칙을 안 지켜. 각자 나는 9시, 10시가 좋아. 나는 11시. 그러면 성립을 안 해. 잠도 10시에 자라면 10시에 안 자. 난 새벽 3시까지는 있어야 돼.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러 나오는 안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하드웨어와 이 사람들이 갖춰져 있어도 이 법이 없으면 그럼 방금 말한 듯이 그렇게 되면 법이 없는 거거든요. 법이 없으면 아수라장. 여기 우리 지금 교통 법규가 있잖아요. 신호등이 파란색일 때 어떻게 해요? 빨간색. 이런 법이 없어. 여러분 여기까지 못 왔어요. 대한민국의 그 모든 차가 길거리에 나왔는데 그런 규칙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수라장을 막아주고 제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은 굉장히 고심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사는데 잘 몰라. 그냥 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삶을 살면서 이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하는 메시지예요. 요거에 대한 거는 훨씬 더 우리가 깊이 연마해보고 지혜가 열려야지 이게 절실히 다가오는 문제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시간은 쉬는 시간 좀 가지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현실 속에서의 이제 질문을 놓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보면 처음에 질문을 좀 많이 내라고 막 독려를 해요. 꼭 막판에 막 몰려 들어가지고 꼭 마지막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오후에 무슨 마음의 휴 시간에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양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질문이 지금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따가 시간으로 또 밀렸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네. 11단에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정신건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정신건강 현장에 있다 보니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는 말을 반복하며 절망 끝에 세상을 등지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듣는 입장인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삶이 인과의 원리에 따라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말이 너무 멀고 무책임하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저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다시 살아갈 힘을 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이해가 되는 질문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마음 공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실제로 수행해보고 해봐서 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 성공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도 잘 연마해서 자꾸 자기 걸 삼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남을 도울 때가 오는데, 이때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그냥 막 갖다가 막 좋은 얘기라고 막 해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분이 만나는 그 사람마다도 또 다를 거예요. 그 사람 상황 따라 달라져야 돼요. 한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의사가 이 침을 놓잖아요. 근데 그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침을 놓지 않는데요. 그 침을 놓을 때는 그 사람이 견딜 만한 상태일 때 침을 놓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자극을 줘서,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데 자극을 견딜 만한 상태가 아니면 못 놓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금 너무 지금 상태가 더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쓰러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는 게, 그 오는 사람도 그분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상태가 약간 그런 사람, 아주 심한 사람, 어중간한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원리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 바른 말이지만 해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안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안 해줄 때도 많아요. 아무 말도 안 해줘. 그냥 위로만 해줘.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위로 해주다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야 되지. 그냥 계속 위로만 해줘.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하고 그 방향도 제시하고 하려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못하고 조심하되, 결국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제 힘이 조금 있어야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같이 공감만 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하여튼 힘이 나면은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 결국은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배운 이런 거가 다 그게 이제 반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온전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어제 부동하라 그랬잖아요. 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이게 이런 말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좀 차려졌을 때 이제 이런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삶을 살면 별하별 상황이 닥치는데, 이제 참 어떨 때 보면 진짜 저런 상황도 닥치는구나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일도 벌어져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 근데 이제 그걸 당했을 때 금방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어처구니 가고 막 그럴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서 사람이란 거는 맨 처음에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이런 공부의 원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힘을 낼 때 이런 게 이제 다 도움이 돼서 그 살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아. 어떤 상황이 돼도 온전함을 잃지 않고 거기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갈 길이 또 보여요. 갈 길은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너무 흔들려 버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제 길은 다 포기하는 막 그거밖에 안 간다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첫째는 하여튼 이렇게
감싸주고 공감해주고 그거 시간을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수행면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신앙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면에서는 그래서 아까 그 사은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관을 많이 들여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주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사실은 절망에 빠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수행적으로 자기가 탁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잘 보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긍정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긍정을 습관화 시켜놔야지 그 쉽게 쓰러지질 않아요, 사람이. 아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 하는 거 정말로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팩트거든요. 지금 아까 그 사은은 그거 없으면 거의 죽어요. 그렇게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로 생각을 안 해. 근데 습관을 그런 거를 자꾸 떠올려 가지고 가는 데마다 은혜구나. 이게 우리가 식당에서요 돈 주고 밥 먹을 때 그 은혜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엄청난 은혜예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그 식기를 다 장만해 가지고 그 길에서 굉장한 은혜예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런 단상, 의자 내가 만든다고요? 지금 이런 의자나 이런 책상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것도 사실은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이 정도 온 거고 이 하나하나 뭐 카메라는 이 핸드폰 어떻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나한테 몇십만 원 주면 이거 만들 수 있냐고.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을 줘도 못 만들어요. 하나하나 다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건 뭐냐면 평소에 감사가 축적돼 있어야 돼요. 긍정이 축적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신앙과 수행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 우주 전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거가 근본을 파고들어서 계속하면 그러면은 쉽게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요거를 우리가 딱 장착하고 있어야지 누구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인과라고 하는 걸요 되게 부정적으로 갖다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원인 결과 네가 지은 대로 네가 받는다. 그러니까 막 절망에 빠진 사람이 다 네가 지은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인과는 그렇게 갖다 쓰지를 말고 자기가 지은 거라 하더라도 왜 그때 그 말을 하냐고. 그때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건 나도 알아. 근데 막 네가 잘못한 거야 막 와가지고 그 말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때 인과는 어떤 말이 도움이 되냐? 이게 지금부터라도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인과로 이제 들어가야지. 이미 저질러진 거에 대해서 막 야단치는 막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 하는 거 이전에 내가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설득이 돼서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체화가 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경우에 맞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아.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죠. 할 수 없이 이제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내 관리를 못하면 그런 거를 여러 명 보면서 내가 같이 무너져.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같이 안 무너지려면 내가 평소에 이런 감사도 많이 축적해야 되고 그러면서 웬만해서 흔들지 않고 다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볼 수 있는 그 힘도 키우고 수행과 신앙이 양쪽에서 자력 타력으로 양쪽에서 이제 병행해서 나가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13단에서 주셨는데 요것도 이제 그 직장에서 이분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달라요. 쏟아지는 업무 중에
입원 상담이 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처음에는 사명으로 보호자분께 열과 성을 다하여 알려드렸고 피드백 해드렸습니다. 수년이 지나니 다른 수많은 업무들이 있는 도중 입원 상담의 정신적, 체력적 고갈이 심해져 한 번에 이해하신 분과 아닌 분을 스스로 분별하고 차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챙겨야 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까요? 고갈된 마음과 터질 듯한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낼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 지금 아직 학생이라서 직장 이제 경험이 없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현실 속에서 일하면서 이런 걸 겪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특별해서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에서 그런 것이 막 번아웃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하는 이게 다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상담을 해주시는 이제 직원분인데 성심성의껏 맨 처음에 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막 업무가 막 과중되고 하니까 이게 못 버티는 거예요. 막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어.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데 지금 고갈이 된다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고갈이 돼. 사실은 정신적 에너지도 고갈이 되고 육체적 에너지도 이게 감당하기 힘들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걸 질문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막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막 대충 막 일 처리하듯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처리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일 속에서의 보람이 사라져요. 지금 그 사람을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 보람으로 사셨는데 이게 너무 고갈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자기 에너지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절해야죠.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정말 열과 성의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그거 이상으로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고 너무 무리가 되면은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정말 소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 환자를 위해서 또 입원 환자의 보호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너무 무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달려들어서 그냥 막 했다가는 그냥 이게 고갈이 돼서 자기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조절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직장에서 보면 막 업무가 막 쏟아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어떻게든 조절을 하는 그걸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거기서 요령 있게 하는 거를 자기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령이 붙은 사람은 에너지를 덜 쓰고도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야든. 그러니까 그 면에서 또 자꾸 이제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는데도 그게 그냥 막 엉터리로 해서 덜 쓰는 게 아니라 그 요령을 잘 찾아서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쪽도 연구하면서 이 시간 조절을 잘 할 수밖에 없죠. 요 두 가지는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걸 허락하지 않고 막 떨어지는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게 막 1년 12달 24시간 계속 막 숨도 못 쉬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또 않더라고. 숨 쉴 틈이 가끔씩은 있어. 근데 문제는 숨 쉴 틈이 있을 때 잘 쉬면 되는데 그때 어제 그저께 얘기했듯이
그때 쉬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는 걸 갖고 뭘 이렇게 보면서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때 쉬어줘야 될 때 쉬지 않고 요새는 그 뭐 인터넷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그걸 쉰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신경을 쉬는 게 아니라 신경을 더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제 답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면 또 신경 쓰고, 쉰다 그러면서 또 신경 쓰고, 그러니까 신경 쇠약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게 쉬는 건데,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몰라서 그래. 더 진짜 악화시키는 걸로 가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배우고 있는데 정작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가 뭔가 잘 이해되지 않고 반발심만 드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행복은 뭐예요 도대체? 이분의 질문이에요. 행복 뭐길래 지금 뭐 행복하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냐.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명상이다 선이다 할 때 그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성품을 회복해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건데, 성품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 같은 거냐면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병이 났어요. 환자야.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건강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따로 있어요, 건강이? 그래서 막 그렇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막 하나? 지금 병이 난 원인을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은 원래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뭐지 도대체? 건강은 원래 건강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 행복의 문제도요,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라. 그러니까 진공묘유도 이게 원래 상태예요. 원래 깨끗해요. 깨끗하면 생명력이 넘쳐나서 거기서 가는 데마다 아까 뭐 이렇게 누구가 오면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 사람이 참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이게 원래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막 침범을 해서 오염이 되고 병이 나. 그러면 그냥 괴롭고 우울하고 막 이게 이제 불행한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뭔가요? 이걸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놔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근데 팩트는 있어요. 아니 암에 걸렸는데 나는 암에 안 걸렸다고 생각해. 난 기준이 달라. 그게 어딨어. 병이 있어. 근데 난 병이 없다고 생각해.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원래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막 하고 있는데 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꼭 그래야 돼? 아니 꼭 그러라고 누가 강요는 못 해요. 강요는 못 하는데 상태는 지금 안 좋아. 그건 자기가 나는 아니라고 자기 생각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나는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데 나 건강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건강한 거냐고. 사람마다 그건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지. 이 불교에서 고와 락을 말하는데 원불교에서도 그러고 괴로움과 즐거움 팩트예요. 이 사람 괴로움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자기가 모를 뿐이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행복은 뭔가요? 자기가 그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거를 뒤집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염시키는 거 털어내고 또 해야 될 거 하고 이렇게 가서 이것이
다시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으면 거기서 그게 그 행복은 저절로 있는 거예요. 원래 상태. 원래 그냥 괜찮은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다른 명상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즐겁고 행복해. 뭐 즐거운 일이 생겼어. 내가 뭐 성공했어. 상을 탔어.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 뭐 이렇게 했을 때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 공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는데 괜찮아. 좋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살던 대로 살고 있는데도 삶이 괜찮아요. 이게 이제 진짜 행복으로 가는 그게 되고, 여기를 못 들어가면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막 그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지나면 또 그것도 시들해지고, 그리고 그냥 보통 때는 조금 막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가 사실은 깨달음의 근원에서 가르쳐준 처방이라 금방 이해는 못 될 수 있지만은 자꾸 실천하면서 하면서 이게 안목이 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행복은 뭐냐? 진공묘유가 행복이에요. 원래 상태. 진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원래 생겼는데 그걸로 자꾸 돌려놓으면 그렇게 가게 되고, 행복으로 가는데 이제 그 노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를 일단 요 정도 이해하시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단에서 주셨는데,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격이 변해가는데 스스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하는데 좋지 않대요. 큰일 났다 이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 좋았는데 공부를 통해 변하고 달라지는 내 모습이 거짓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 생각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지금의 이 요란함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한 줄 띄우고, 원래 성격 땡땡, 나름 활발, 쉼표 유머러스. 이게 원래 성격이에요. 근데 요즘 성격,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변했어. 땡땡. 조심성이 많아지고 소심해졌고 경계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 또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막 살았어요. 막 살았을 때 별 문제를 못 느꼈는데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막 늘어났잖아요. 유념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했던 거가 이제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유부단해져. 이거 그 전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막 이것도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무슨 뭐 막 이렇게 되면서 행동 하나가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질문을 잘 하신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냐? 그럼 공부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이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딱 자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중도라는 개념. 중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때 중도가 옳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보세요. 세상에 나쁜 짓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올바른 행동은 뭐 남을 돕는 일, 무슨 뭐 이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올바른 일이겠죠. 나쁜 짓은 뭐예요? 나쁜 짓 안 해봐서 모르나? 나쁜 짓 해본 사람들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뭐 도둑질도 있고 뭐 거짓말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또 그런 게 있어. 양극단만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야 이건 안 해야 되겠다는 거 안 해.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잘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삶이 달라지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중도 맞추는 거를 못 맞췄으면 잘못한 거예요. 잘 했으면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음식을 만들어 지금 국을 끓였어.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넣는 게 옳은 거예요? 소금을 안 넣는 게 옳은 거예요? 안 넣는 게 옳은 것도 아니고 넣는 게 이게 그런 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도예요. 중도에 맞으면 잘한 거고 중도에 안 맞으면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요 말아요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실력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이제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금 넣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재료 배합에부터 시작해서 재료 하나하나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이 모든 게 종합이 돼서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중도예요, 중도. 중도라고 하는 건 적중하는 거. 이 중은 그냥 이것과 이거의 뭐 대충 가운데 그 얘기가 아니라 딱 맞다 하는 거예요. 딱 먹어봤는데 간이 딱 맞아. 이게 중도예요. 맞을 중자야. 그때 가운데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으로 해석하시면 국 끓일 때 그 소금 있는 거에 절반만 넣어, 항상. 그럼 엉망진창 돼요. 딱 맞게. 이거는 결국은 어제 얘기했죠.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실력만큼만 딱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감각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약간 감각이 부족해서 나는 딱 맞다고 해서 딱 끓였는데 사람들이 짜다 그래. 그래갖고 다음에는 조금 덜 넣어야지 하고 딱 했는데 또 싱겁다 그러네.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감각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주신 분도 조심해야 되지. 근데 너무 조심해. 그래서 숨이 막혀 자기가. 그건 소금을 너무 많이 친 거야. 그럼 다음에 좀 덜 쳐야지. 덜 친답시고 했는데 너무 조심 안 했어 이번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기분 나빠해 막. 내가 조심을 너무 안 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거를 이게 중도 감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숙달된 요리사는 막 보지도 않고 턱턱 넣으면 이제 사람들이 다 맞다 그래. 근데 그 실력도 안 된 사람 보지도 않고 팍 넣으면은 아무도 안 먹어. 혼자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아직 우리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맞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감각이 키워져 가야 되는데 이 질문대로 하면 뭐냐면은 소금을 넣었더니 짜다 그런다. 안 넣을 거야 다음부터. 극단으로 가면은 그럼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적절한 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때는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우유부단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도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너무 우유부단하고 내가 그래 그러면 야 그렇게까지 조심하냐 그냥 해라 그러면은 툭 해보기도 하면서 그걸 찾아 나가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문은 저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입니다. 카멜레온? 카멜레온처럼 생긴 사람.
싸움을 지향하기에 남들에게 맞추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싸움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고 남들한테 맞춘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난 아직 극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랑 싸우고 안 좋은 소리 하는 거가 싫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일단 맞춰주고 막 맞다 그러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넌 아직 진짜 제대로 임자를 못 만나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맞춰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경계를 안 당해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온전한 내가 아닌 이런 방법이 언젠가는 무너질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혹은 이 방법이 틀린 걸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기도 쉽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맞춰주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공부의 중요한 순간이에요.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맞춰주라는 걸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맞춰줘도 나도 뭐 크게 힘들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맞춰주는 거 좋죠. 뭐 같이 사는데 다 의견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틀린데 서로 다른데 그 사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근데 뭐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크게 힘들지 않아. 그러면 내가 상당한 융통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그것도 정도 문제지.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극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줄 수 없을 정도의 경계를 네가 안 당해봐서 그렇다. 그런 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힘들지 않으면은 나는 보통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럴 때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뭐 하는데 이게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 괜찮아 막 그렇게 하자 그래. 근데 그 사람 그게 막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근데 그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은 내가 그냥 물러날 수도 있어요. 여기 사람처럼 그냥. 근데 중요한 일인데도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일인데 근데 싸우기 싫어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내가 알았어 그렇게. 그거는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때는 싸우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잘못될 때는 싸워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주고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나도 그렇게 뭐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분처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상황과 그 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그 수술을 앞두고 여기 수술할 때 배를 비우거든요. 배를 비우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좀 한참 전에 어린 손자가 와서 할머니 뭐 이거 빵 드시라고 그 조그만 애가 그냥 통성을 다해서 주시니까 할머니가 그 손자가 너무 귀엽고 걔가 할머니 먹으라고 갖고 온 건데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걸 먹었대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맞춰주는 거 좋은데 지금 더 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실망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묘유의 용을 삼는 공부.
현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공부는 간단하지 않아요.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는 그 쓸데없는 거에 내가 붙잡혀 있을 때 그걸 털어버리고 자꾸 이제 그런 걸 놓아버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하는데 그 털어버린 마음으로 잘 선택할 때는 이게 지금 여기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그때는 거절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좀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래야지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된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남은 건 지난번에도 이제 그랬는데 마음의 휴 시간에 마음의 휴가 몇 시 시작이지? 4시에 강의실 어디 장소 어디로 얘기해 봐. 장소. 회화실 3? 회화실 3에 그러니까 질문 이거가 다 안 되신 분들은 그쪽으로 오셔서 그 질문해 주셨는데 대답도 못 듣고 가면 안 되니까 대답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질문들 남은 질문들은 거기서 할 테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째 강의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